괌을 향한 전주곡이다. 어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 관련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발사한 미사일 영상인데요. 소장님, 보시면서 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이제 발사 지역이 평양시 순안구역 그 비행장 활주로에서 쏘았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네. 그동안 뭐 강계나 평안북도 구성이나 이렇게 평양과 멀리 떨어진 데서 쏘았는데 이번엔 평양 시내 안에서, 그것도 북한의 유일한 국제 공항인 순안 국제비행장 활주로에서 쏘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가까이 바로 얼마 전에 김정은이 괌 타격을 명령한 전략군 사령부인 평안남도 성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이제 저런 아주 대량 살상 무기를 지근해서 지휘할 수 있는, 만약에 북한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제 EMP탄입니다. 전자폭탄이 떨어지면 통신이 다 두절되니까 될수록 그 전략군 사령부 또 김정은이 지근해서 저걸 발사함으로써 그런 조해 요인들을 극복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공개했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김정은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요, 활짝 웃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이 발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라든가 뭔가 굉장히 연출된 것 같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던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주 자신만만하게, 저게 사실 북한으로서는 대모험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소위 그 한일 합방 107주년을 맞아서 일본을 뭔가 복수한다는 이런 뜻을 담아서 일본 홋카이도 영공을 통화했거든요. 네. 이것이 만약에 북한이 지금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홋카이도 일본 상공에 떨어졌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건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저렇게 모험을 한 것은 김정은이 어느 정도 이 시뮬레이션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했고, 특히는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그 활주로에서 앞에서 이제 로켓이 날아오르는데 김정은이가 앉아 있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예. 소위 북한에서 이제 최고 존엄은 뒤에서 절대 찍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을 뒤에서 그 얼굴이 전혀 안 보이는 모습을 찍음으로써 더 로켓을 부각시키는 거라든지, 특히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이번에 그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용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김정식 부부장, 구승홍 오프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얼마 전까지 조용원이가 김정식 부부장보다 상위 서열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용원을 밀어내고 김정식 부부장이 더 서열이 높아졌다는 것. 예. 이것은 북한이 지금 저 미사일에 얼마나 당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게 권력을 부여하는가를 나타내주는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북한이 미국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차후 행동을 결심하겠다라면서 괌을 향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추가 도발 의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조금 성악을 취미로 노래하거든요. 네. 네. 노래 부르기 전에 먼저 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주가 끝나면 바로 노래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래 한 4곡 정도 북한이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 괌보다는 약 665km 사거리가 짧은 거리에 도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괌까지 가려면은 약 3,365km인데 괌까지 다다르는 화성 12역 노래를 가벼운 동요적으로 한번 부르거나, 두 번째는 화성 12형 발사한 게 전주곡이니까 본 노래로는 ICBM급 화성 14형을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사하는 겁니다. 네. 공해상에. 또 하나는 지금 심포의 그 잠수함 탄도탄 발사 미사일, 그 심포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극성 3형 같이 나올 거, 그것에 SLBM 발사곡을 하나 준비할 것 같고요. 가장 정점은 뭐 오페라, 아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6차 핵실험. 현재 5차까지 약 10내리 12KT니까 약 100KT 정도 돼야 위력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6차 핵실험 정도, 이렇게 한 4곡 정도를 준비해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사실 왜 이런 분석이 나오냐면 북한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말하는 거를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되거든요. 네. 겉으로는 UFG에 대응했다, 또는 괌 견제 사격이다, 경술국치 일본에 대응했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군사 기술적으로 반드시 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이 화성 12형은 지난 5월 달에 쐈는데 고각으로만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고각으로 발사하면 재진입할 때 내려올 때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속도가 느려지게 오기 때문에 재진입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 각도로 가야만 빠른 속도로 가서 근데 북한은 이번에 29분이라는데 일본이 분석해보면 16분이거든요. 지금 13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거리가 나도록 정상 각도로 쏴야만 반드시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배치하기 전에 무기는 고각 발사하면 안 되고 정상 각도로 발사하고 난 다음에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를 하기 위한 수순이다. 네. 그리고 중장거리는 약 550km 고속을 날아갔으니까 재진입 기술을 실험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 거죠.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에서는 원래 계획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읽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지난해만 해도 북한이 한미 합동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뭐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2017년 올해 안에 북한은 저 ICBM 이제 말씀하신 그런 6차 핵실험 자신들의 가지고 싶은 대량 살상 무기를 완성하고 내년에 뭔가 변화의 길로 가겠다는 이 김정은의 로드맵을 지금 거침없이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뭐 한미 합동훈련에 좀 위축된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너무 자신감 있게 나가기 때문에 예. 북한이 또 다음 단계 결국 이제 9월 9일이면 제5차 핵실험 1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네. 9월 9일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다단계 더 높은 어떤 단계의 군사 도발을 할지 우리는 예의주시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이제 9월 9일에 북한의 정권 수립일에 맞춰서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대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신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를 좀 심각하게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 국면 전환 시 대미 주도권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주장도 있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는 북한이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쭉 보면은 예.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다음에 미국과 핵 보유국이라는 대등한 위치에 있어서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하려는 그러면서 체제 안정 보장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차 핵실험이 필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6차 핵실험을 해야 핵탄두 위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킬로톤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핵탄두가 지금 뭐 많으면 30발이라는데 한 100여 발 정도 되는 거 그다음에 ICBM이 재진입에 성공해서 미 본토를 그대로 위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다탄두 미사일이나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까지 발사해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핵보유국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정은 머릿속엔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남한이 서울이 북한의 전쟁 인질로 두려움의 인질로 잡혀 있는 한 미국이 북한을 공격 못할 것이다. 예.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핵실험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국도 좀 우려를 이전보다 더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거의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유엔 제재, 경제 제재에는 동참하고 있지만 핵무장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대비책들을 하면서 그 선양 군구, 북부 전구의 이제 역량이나 이런 걸 강화하고 얼마 전에 또 미국 합참의장이 거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선양 군구를 방문해서 뭔가 그 사령관과 얘기도 나누고 이랬는데 중국으로서는 이제 뭐 북한의 핵 보유는 막을 길이 없다. 뭐 사실 미국도 못 막고 우리도 못 막고 일본도 못 막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지금 눈앞에 그렇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백악관이 나름대로 트럼프가 어떤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북한의 핵 보유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손익 계산표를 뽑아 보면은 올해 김정은이가 상당히 그 마진을 많이 남겼다 이런 예. 전문가들이 분석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후의 대비책도 이제는 논의해야 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예. 자, 미국에서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대급 도발로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함께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Provocative or dangerous do you see the latest launch by North Korea? It's not warmongering
to look at the military options sooner rather than later. Using it sooner would be less risky, less costly than giving North Korea more time to advance its capabilities. 네. 자, 미국에선 대북 군사적 대응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서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까 그 인터뷰한 존 볼튼 전 유엔 대사 네.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뽑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한미연합사에서 작전기획과장을 할 때 미군들하고 근무해 보면은 미군은 항상 4가지 옵션을 동시에 고려해요. 그 10센트를 의미하는 다임이라 그래서 D 외교, 디플로매틱, 네. 디플로마시. 그다음에 I 인텔리전스, 인포메이션, 정보. 그다음에 밀리터리, 군사 수단, 이코노미, 경제 수단. 그래서 지금 외교 경제 수단을 묻는데 이렇게도 안 되면은 나중엔 정보 수준을 증가해서 이제 군사적 옵션을 가지요. 현재 미국이 판단할 때 이제는 김정은이가 외교나 경제적 제재로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를 멈출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된다면 북한 지역에 있는 핵미사일을 찾아서 없애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죽겠구나 하는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청와대 관련해서요. 네. 우리가 제대로 정보를 갖고 있는 거냐, 한미 양국의 조율이 되고 또 정보 공유가 되는 거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그 북한이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방사포인 것으로 보인다. 그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한 걸 두고도 중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앞으로 좀 어려움에 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첫 번째 한미 정보 공유 이상이 있다는 그 문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정보를 우리가 하는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 정보를 같이 수집을 하고 정보 수단을 통해서 두 번째 이것을 종합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한미 연합 체계에 있어 가지고 평시에도 한미 연합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위기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 평가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좀 성급하게 했는데 이 단거리 미사일의 궤적이 이 방사포의 궤적과 사실은 유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미사일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정찰 위성 같은 거 좀 감시 수단이 미국이 많고 그다음에 좀 이 포구 속도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좀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드 잔여 발사대 4대는 이건 뭐 언젠가 배치될 것이라는 게 사실은 중국도 아닌 거니까 계속 애매하게 모호한 제스처를 취하다가 더 많이 얻어맞느니 우리도 뭐 늦게 앞에 사람 매 맞는 것보다가 마음 졸이다가 나중에 맞으면 심리적으로도 매 맞고 더 또 매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맞을 매는 맞으면서 정당하게 대응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이게 뭐냐면 사드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고 저거는 또 경제 번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가깝느냐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제품을 많이 중국이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하여금 사실은 미국이 무기를 들여오는 거니까 중국에 많이 이렇게 좀 제재해달라고 우리 또 요청을 할 필요가 있죠. 중국에도 우리 할 말은 하고요. 네. 네, 좀 일단 사드의 문제는 1개 포대를 배치하자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탄두가 최대 30개라 그러면 48기 한 발을 2기로 맞기 때문에 20기라 그래도 40기라면 30기라 그러면 좀 30발이라면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 1개 포대가 더 있어야 가장 안전한데. 네. 소장님 혹시 다른 생각 갖고 계신가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팩3로서 막을 수 있는 것, 또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것. 근데 북한이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또 SLBM을 또 개발할 것이고, 또 북한으로서는 지금 그 화성 이 10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이게 이제 다탄두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중국의 이제 뚱퐁 30일이나 뚱퐁 40일처럼 그 안에 뭐 한 발만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발의 핵탄두를 장착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12발 정도를 장착했을 경우 이것을 막을 길은 그것이 적어도 40km나 뭐 100km 이내에서 폭발할 경우 이것을 막을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과연 사드나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 또 현재 미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의 그와 같은 미사일의 지금 급진전에 대해서 그 원점을 타격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지만 과연 미국이 그렇게 타격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중국과 합의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북한으로서는 우리 서울을 항상 그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참 앞으로 남은 한 올해 안에 몇 달 동안에
미국이 어떤 군사 행동을 하느냐 이거 외에는 뭐 제재니 뭐니 해서 북한의 지금 저와 같은 진도를 막을 길은 거의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하나 좀 예, 간단히 예. 말씀드리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3로 저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고각이 얕기 때문에. 근데 노동 미사일을 고각으로 사격하면은 우선 떨어지는 속도가 마하 7, 8이 되는데 패트리어트 3는 마하 4입니다. 맞출 수가 없고 최근에 재작년, 작년부터 북한이 실험하는 거 보면 되게 고도 50km에서 터뜨리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패트리어트 3는 주한미군 개량까지 해야 40km밖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드가 아니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군사과학기술적으로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내부 얘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국정원 얘기에 따르면 김정은 부인이죠. 리설주가 올해 2월에요.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성별과 이름이 알려진 건 둘째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글쎄 그 국정원의 뭐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지만 2010년에 이제 첫째를 낳고 2013년에 둘째를 낳고 올해 2017년에 셋째를 낳았으니까 거의 2, 3년 터울로 지금 하나씩 낳은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빨리 낳았는지 이건 뭐 저 사람들의 문제겠지만 문제는 북한의 이제 4대 세습은 또 북한이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의 노동신문에서조차 북한의 이 주체 혁명 위협은 500년 내지 1000년을 이어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제 500년 그 2조 왕조를 계산하면서 그보다 더 배가 되는 1000년을 가겠다 하니까 결국 4대 세습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러자면 빨리 이설주가 아들을 낳아야 그 4대 세습이 안전하게 준비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에 평양에 가서 뭐 그 딸을 안아봤는데 그게 김주애였다. 그럼 그게 1월 달에 낳은 걸로 알고 있고 그 12월에 갔는데 과연 그 돌도 안 된 애를 안아봤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아마 첫 번째로 난 2살 난 딸을 안아본 게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성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째, 둘째는 딸이고 네. 이번에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상당히 서두른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첫째가 아들이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글쎄 그 보도가 있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더라면 제가 볼 땐 둘째, 셋째를 그렇게 급하게 낳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히 낳아서 현재 세 번째까지 낳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이 섭니다. 예. 네. 자, 탈북해서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했던 인물이죠. 임지연 씨가 북한 매체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대본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거짓말을 막 부풀려가지고 쓰레기 같은 만들어놓은 거를 모아다 놓고 이제 그 탈북자 단체나 무슨 방송하고 뭐락 방송사나 이딴 것들이 자기 구매에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그 쓰레기 같은 그게 바로 모락 방송의 대본이라는 것입니다. 대본부터가 모략으로 일관되었으니까 그 촬영 현장에서도 역시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본을 시켰는데 까먹고 못했단 말입니다. 못하니까 이제 휴식 시간에 다음번 휴식 시간에 이제 그 어이선이라는 작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번 촬영 때는 휴식하고 집에 가 있고 연락할 때 나오라. 예, 지금 보신 게 이틀 전에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벌써 세 번째 TV 등장해서 점점 아주 여유 있게 말을 하는데 네. 물론 뭐 저도 그런 오락 프로에 등장해 봤습니다만은 뭐 대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본대로 뭐 왜 안 했느냐 따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고 또 뭐 마치 그 대본대로 안 하면 뭐 다음엔 나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좀 잔인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저 점이 북한이 이제 그 남한으로 가서 남한에서 이제 대북 프로에 출연해 가지고 하는 연예인들의 이제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한 명을 그 중에 납치를 해서 데려와라.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임지연이가 선택된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각본에 의한 것이지 실제 상황은 저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렇게 임지연 씨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오락 프로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렇다면 네. 지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왜 저런 인터뷰를 계속해서 공개하는 걸까요? 북한도 사실은 겉으로는 미국이 대항하는 것처럼 하는 이 모습이 북한 체제 내부 결속을 위한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최강국 미국에 대항한다. 김정은이 가지고 최강국 미국의 압살 책동에 대응해서
공학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런 걸 주민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북한이 폐쇄 체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진실이, 외부에서부터 정보나 문화가 유입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네. 그런데 그 진실 게임이 하겠지. 근데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은 이렇다고 폭로를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정말 궁금한 상황인데 네. 미사일 도발을 잇따라서 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